자, 우리나라 교과서를 보면요. 중고등학교의 역사 교과서가 있잖아요. 역사 교과서를 보면 비파형 동검, 고인돌, 미송리식 토기, 팽이형 토기 이런 것들을 고조선의 지표 유물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곳을 고조선의 영역 혹은 고조선의 문화권 혹은 고조선의 문화 범위와 세력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교과서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자, 구체적으로 이건 뭐 시간상 이건 다 읽지는 않겠어요. 보면 고조선의 문화권, 그죠? 고조선의 이들 유물이 분포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조선의 영역을 짐작할, 고조선의 문화 범위와 세력 범위를 이런 것들이 즉 이 중에서도 이 비파형 동검은 또 가장 핵심적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줄이면 비파형 동검이 발견되는 지역은 고조선의 강역이고 문화권이고 영향권이다 이거예요. 그게 모든 현재 통용되는 국사 교과서의 기본 내용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배웠고. 그죠? 자, 그러면 이 청동기 유적이 최대로 분포하는 것이 이 지역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고 들어갑니다. 이제 비파형 동검 들어가야 되니까. 자, 둘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상식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비파형 동검 여러분한테 익숙한 게 이 지도예요. 그죠? 여러분 학교 때도 아마 역사 교과서에 이거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지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죠? 지금도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 또 이 비파형 동검이나 세형 동검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거는 발굴이 된 지역을 말하는 거지 개수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많은 학생들이 뭐 여기랑 비슷하게 출토되거나 이렇게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지도를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이건 중국에서 그 비파형 동검 연구하는 사람이 그림 그려요. 비슷하죠? 자, 근데 이런 지도를 그리다 보면 항상 빠지는 게 있어요. 여기가 빠져요. 여기. 1번. 여기가 이민하 매광이라는 건데 여기가 바로 러시아예요. 여기가. 여기는 몽고고. 몽고와 러시아의 거의 국경 지역에 얼마 안 떨어져 있는 곳이. 이 호른페어의 82년에 여기에서도 발견돼. 북위 49도에 가까워요. 지도를 맨날 이렇게 그리니까 여기에 있는 걸 항상 놓치는 거죠. 자, 만약에 비파형 동검이 발견되는 지역이 고조선의 영역이고 문화권이었으면 그 문화의 영역이 고조선의 강역, 뭐라고 하든 영역이라고 하든 뭐 문화권이라고 하든 그 고조선의 문화권이 어마어마하게 확대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오케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맨날 여기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맨날 지도를 그렇게만 보여주니까. 일본에도 무지무지 많이 나옵니다. 큐슈 쪽에 가면요. 무지무지 나와요. 이건 잊으면 안 돼요. 82년에 발굴됐어요. 무지 큰 겁니다. 34cm는. 정식으로 발굴. 저도 답사 가서 사진 다 찍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분포도는 몇 개가 발굴됐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는데 이건 2000년을 기준으로 물론 2000년 이후에 지금 20년 이상이 지났으니까 더 발굴됐죠. 근데 하여간 그 다른 자료가 없으니까 2000년을 기준으로 비파형 동검이 총 331개가 발굴됐는데 자, 내몽고 동부, 이게 요하문명 지역이에요. 동부 지역과 요서 지역. 요 두 군데가 거의 30분소가 넘죠? 요동 지역까지 하면 이게 거의 3분의 2가 요 지역에서 발견됩니다. 한반도는 75개밖에 안 돼요. 남북한을 합쳐서. 비파형 동검이 331개인데 그 중에 75개만 한반도에서 발견된다고. 근데 고조선이 한반도에 있었다고요? 웃기는 얘기죠. 제가 있던 적봉대학에 제가 안식년 했다고 그랬잖아요. 적봉 일대에는
박물관을 가면요, 거푸집이 거의 다 있어요. 비파형 동검이 있는데. 적봉 박물관에도 있어요. 좀 이따 보여요. 조양 박물관에도 있어요. 거푸집이 있어요. 여러분들, 청동 단검 10개 하고, 비파형 동검 거푸집 하나 하고, 고고학적 무게가 다릅니다. 단검 10개야. 사올 수도 있고, 뺏어올 수도 있지만, 거푸집은 거기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거푸집에서 100개를 만드는지 1000개를 만드는지 모르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생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 중심지라는 얘기야. 거푸집이 나온다는 얘기는. 다른 데는 뭐지, 팔 수도 있고 무역을 통해서 거래할 수도 있고 그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근데 거푸집이 있다는 건 생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고고학적 무게가 전혀 다르죠. 자, 근데 한반도는 하여간 전체 발굴의 23%밖에 없어요. 자, 기도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하 문명의 한 중심이 지금 사막화가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막에 묻혀진 것까지 하면은 사막에 아마 수백 개는 묻혀 있을 거예요. 최소한. 왜 최소한 그 얘기를 한지 좀 이따 내가 설명드릴게요. 근데 거기는 발굴도 안 됐어요. 존재조차도 잊혀졌어요. 근데 거기가 한 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장 중심지라고 그랬잖아요. 요하 문명의 요하에 살기 가장 좋은 중류 지역인데 거기가 지금 사막화되니까 거기는 지금도 유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아까 그 지도 보세요. 여기가 요하잖아요. 요하가 이렇게 흐르는데 요하 지역에 청동기 유적 하나도 없죠, 여기. 아니, 여기에 박을 박는데 여기 하나도 없을 수가 있어요? 왜? 발견이 안 되니까. 사막이라서. 근데 이게 없는 게 아니라는 거야. 묻혀 있다는 거지. 지금 상식적으로 보면 요하가 이렇게 흐르는데 여기가 가장 살기 좋은 데 아니에요. 농경을 했는데 농경하는 사람이 물이 최고 아니에요. 물 풍부한 이 중류 지역이 사람 살기 가장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유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안 보이잖아. 없는 게 아니라 사막에 묻혀 있다는 거예요. 이 점들은 이미 사람들에 의해서 확인된 유적지만 점으로 표현된 거고 상식적으로 보면 여기에 이 정도 밀집도를 가지고 있다면 여기도 비슷하겠죠. 아니면 여기가 더 많을지도 몰라요. 왜? 조건이 더 좋으니까. 물도 풍부하고. 이 지역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에 달하는 유적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본 적은 없어요. 수천 년 동안 잊혀져 있어요. 지금도. 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내몽고 동부와 요서지역. 그죠? 요서지역. 그 다음에 요동. 요동은 개수가 왜 이렇게 많은지 아세요? 요동은 사람이 무지 많이 살아요. 그리고 발굴도 잘 되고. 여기는요, 사람이 안 삽니다. 한 시간쯤 가야 마을 하나 나오래요. 여기 적봉 쪽으로 가면요. 시골로 가면. 그러니까 발굴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는 압도적으로 많을 거예요. 그걸 내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5번째 얘기하고 싶은 게 조양박물관인데, 이건 내가 다른 강좌에서도 많이 써먹는 거예요. 자, 자, 이 조양박물관에 지금은 이 전시실이 없어져 버렸어요. 내 강의를 봤는지 이놈들이. 자, 조양박물관의 2층에 가면 청동기 실이에요. 2층이 전체가. 근데 그 중에 2층 끝나는 부분에 전시 박스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놀랍게도 이 전시 박스 하나 안에 비파형 동검이 무려 21개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는 박물관에 진품 비파형 동검 한 점도 없어요. 어떤 데 한 점 있는 데는 너무 귀해가지고 유리 박스 안에 혼자 돌지요, 이렇게. 전자장치 해가지고. 아니면 다 모조품이에요. 여기는요, 진품이 21개가
한 박스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한가한 사람 씌워보세요. 요거 내가 여기 사진이 요거고 따로 찍은 거예요. 여기 사진이 가운데고 여기가 여기서 보면 잘 모르겠죠. 세워진 것만 5개밖에 안 보이죠.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여기 세워져 있죠? 여기 3개 있죠? 중요한 건 여기 거푸집도 있죠? 거푸집 보이세요, 여기? 그 다음에 손잡이 끝장식 요것도 있죠? 비파형 동검의 특징은 비파형이라는 모양과 더불어 조립식이라는 거예요. 검자로가 분리가 돼요. 그거 다 갖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거푸집까지. 그리고 여기에 또 6개가 전시. 이거 다 합치면 21개예요. 우리나라 남북한 다 합한 게 몇 개라 그랬어요? 75개밖에 안 돼요. 남북한 반씩 자르자 그러면 한 30 몇 개 되겠죠? 예? 그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나는 이거 처음에 볼 때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박물관 하나에, 박스 하나에다가 비파형 동검을 21개를 이렇게 채워놨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설명문이에요. 설명문을 제가 중국어 모르는 사람들 번역을 해놨어요. 자, 청동 단검 문화는 중국 내몽고 동부, 하북성 북부, 요녕성, 길림성, 한반도 등에 분포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청동 단검 문화라는 건 비파형 동검이에요. 오케이?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비파형 동검이에요. 서주 중만기에 출연해서, 서주 중만기 맞죠? 자기네들은 중국 역사를 기점으로 하니까 서주 중만기에 출연해서 진앙교책에 이어진다. 청동 단검의 형태는 현저한 지역적 특색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발견되는 청동 단검은 2가지 형식이 있는데, 하나는 칼날이 비파형으로 퍼진 비파형 고긴검이 있고, 다른 하나는 손잡이에 구멍이 뚫린 공병 고긴검. 고긴검이라는 게 비파형 동검이에요. 고긴검에는 날이 이렇게 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비파형으로 휘어 있고, 하나는 자루에 조립식인데 자루 끝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게 있어요. 이 뒤에서 사진 보여줄게요. 근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맨 밑에 문장이에요. 나도 이걸 읽고 또 깜짝 놀랐어요. 조양시에서 발견된 거꾸로 되어 있네. 청동 단검 묘는 이미 100개가 넘었다. 와. 그 다음에 청동 단검 이외에도 그 묘에서는 세모난 창과 창, 그 다음에 투구, 마구 등이 발견된다. 이게. 자, 여러분들, 조양시 안에서, 조양시립박물관 안에 박스 하나에 21개의 비파형 동검, 이런 비파형 동검이 나오는 곳이 조양시 안에만 100개가 넘는다고 써 있어요. 그 묘가 몇 개가 넘는다는 얘기는, 좀 여러분들 그거 잘 읽어야 돼요. 조양시에서 발견된 청동 단검묘, 즉 청동 단검이 발굴되는 묘라는 얘기예요. 그게 100개가 넘었어. 근데 묘 하나에 하나만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지만 여러 개 나올 가능성도 열려 있죠. 오케이? 그러면 미니멈으로 청동 단검이 발견된 묘가 100개가 넘는다니까 하나씩만 발견돼도 최소한 100개죠.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청동 단검 같은 거는 꼭 하나만 발견되라는 보장이 없어요. 2개가 나올 수도 있고 3개가 나올 수도 있고, 거푸집도 같이 나올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오케이? 놀라운 거죠. 근데 제가 수장고를 확인을 못했어요. 근데 자기네들이 저렇게 써놨어. 그리고 내가 이걸 책에다 썼거든? 없어졌어. 저 전시 박스가 없어져 버렸어. 다 수장고로 내려가 버렸어. 한 2년인가 3년 지나서 가니까 없어. 한 2년, 3년 동안 내가 계속 갔을 때도 있었거든? 근데 오늘은 없어져 버렸어. 봤어요? 그때 있었어? 네, 있었어요. 이거 마지막으로 본 거야, 그럼. 이제 지금 가면 없어요. 난 사진, 나는 수백 장 찍어 놨지만, 이제 이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 없어졌어, 어느 날 갔더니. 자, 6번째. 여러분들,
비파형 동검은 비파형 동검 문화가 한반도를 포함해서 요동 요서까지 쭉 이어지잖아요. 근데 그 더 서쪽 몽골 초원이나 이쪽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원 청동기 문화라고 하는 또 검 문화가 있어요. 거기는 일체형이에요. 자루가 달려 있다고 이미 조립식이 아니라. 그래서 초원 청동기 문화와 만나는 접경 지역이 적봉 조양 이 지역이 접경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 특이한 비파형 동검의 변형이 생겨요. 우리는 비파형 동검의 변형을 세형 동검만 알고 있잖아요. 한반도로 오면서 세형 동검으로 변형된다.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손자루가 달린 칼자루가 달리고 비파형 동검 비슷하게 이렇게 세형 동검 비슷한 뭐 이걸 비파형으로 볼지 세형으로 볼지 뭐 좀 다르지만 하여간 내가 보기엔 비파형으로 보는데 줄기도 있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게 적봉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파형 동검은 세형 동검과 이런 초원 청동기가 만나면서 이런 변형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박물관 가다가 특히나 이 동몽골 지역에 가면 가끔씩 보입니다. 이건 적봉 박물관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의식하지 못하면 그냥 초원 청동기 단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린 비파형 동검 그러면 비파형에 너무 많이 꽂혀 있어요, 사람들이. 그건 좋아요. 근데 비파형 동검에서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하나의 특징이 조립식이라는 거예요. 중원 단검은 일체형이에요, 일체형. 그런데 일체형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 보이죠? 손잡이와 검이 일체로 돼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손잡이가 없잖아요. 이걸 어디인가 꽂아서 쓸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특징들도 어쩌면 더 중요하다는 게 내가 보기에는. 칼날의 모양은 뭐 칼날 모양도 조용하지. 근데 칼날의 모양은 쉽게 모방할 수 있잖아. 근데 이 자루를 조립하느냐 마느냐는 이런 제작 기법은 쉽게 모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칼날이야 뭐 삼각형을 만든지 동글만게 뭐 비파형을 만든지 만들 수 있잖아. 근데 조립 방법이라는 건 제작 기법의 문제라고. 이건 디자인의 문제고. 비파형이냐 아니냐는 디자인의 문제고 조립형이냐 아니냐는 제작 기법상의 문제라고. 어쩌면 더 중요한 거는 비파형이라는 디자인 요소보다는 조립식이라는 그 특징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점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것들이 중원식이에요. 다. 손자루가 달려 있잖아요. 그죠? 자, 여덟 번째는 비파형 동검이 아까 얘기한 우리나라 아까 그 여러분들 뒤에 자료 몇입니까? 그 비파형 동검 분포도 해놓은 거. 19쪽에 보세요. 우리나라 그 교과서에 주로 나오는 건데 보면 산동반도 쪽에 표시도 안 하죠 보통. 예? 산동반도 쪽에 비파형 동검 그림도 없잖아요 보통. 근데 이미 공식적으로 오픈되어 있는 자료로도 이미 90년대, 70년대부터 2003년에 새로 발견된 거 이런 거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현재 이렇게 공식화된 것만 해도 5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산동반도죠. 자, 9번째는 당군 왕건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비파형 동검이. 자, 아까 내가 조양박물관에 그 21개 전시된 박스 옆에는 이렇게 이 인물상이 비파형 동검을 들고 있는 인물상이 딱 서 있어요. 실물 크기로. 지금 물론 없어졌다 그랬죠. 이 사람이 누구냐 이게. 비파형 동검. 여러분들은 비파형 동검만 생각하지만 아까 조양박물관에서 그 안내문에 써 있었죠. 비파형 동검과 더불어 투구, 장화 뭐 이런 거 같이 발견된다 이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비파형 동검을 들고 비파형 동검과 같이 발견되는 투구를 쓰고 장화를 신고
한 모습의 인물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무덤의 주인공은 이렇게 생겼을 거다, 이게. 이게 누굴까요? 이게 후대의 단군이겠죠. 단군 왕검이 아닌, 기원전 2334년이 아닌 기원전 1000년부터 비파형 농검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후대의 기자조선 이후의 단군들의 모습이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단군이라고 안 하고 이런 무덤에서 발굴되는 걸 종합해서 세워놓은 거예요. 동상을. 난 막 털끝이 서죠. 자, 여러분들이 보는 나만의 공인영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하고 요건데, 옛날에 이게 풀뿌리 왜 걸친지 아세요? 동양에서 인물화를 그릴 때 풀뿌리, 나무 뿌리로 음부 가리고 이런 거는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화 시절, 오제도 아니고 사망 시절, 복희나 뭐 염농 이런 거 그릴 때, 그 시절에는 뭐 옷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옷이 없는데 사람을 인물로 그리려니까 뭐 다 벌거벗고 놓고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미안해서 풀떼기를 걸친 거예요. 그게 삼제도회라는 게 도록화되면서 그림으로 그리면서 그 신화 시절의 인물을 그릴 때 신화 시절에 그때 옷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옷을 입힐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풀떼기로 가려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원전 2333년에 건국했다는 단군을 그리면서 풀떼기를 걸쳐놨어요. 미친놈들이. 기원전 2333년은 이미 청동기 시대예요. 청동기 시대에 옷이 없어요? 옷을 입혀놨으면 왜 풀떼기는 걸치냐고. 골때리잖아요. 뭐 생각이 없는 거야. 아직도 공인영정이에요. 지금은 주로 이걸 많이 쓰지만은 교과서에 다 이걸로 배워냈지만 아직도 공인영정 위치에서 탈락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 이거는 공인영정에서 없애라고 지금 주장을 합니다. 저는. 북한도 똑같아요. 북한에서도 예전에는 이 대종교 쪽에서 가져간 이거를 물론 북한에는 공식 영정 이런 게 없었으니까 이거를 하여간 대종교 쪽에서 쓰다가 단군등 개설하면서 단군등을 새로 만들어요. 93년에. 그때 영정을 새로 만듭니다. 이제 국가에서 만든 영정이에요. 자, 뭐냐면 북한에서는 단군을 기원전 3000년까지 올립니다. 단군 고조선을. 2333년이 아니라 기원전 3000년까지 올립니다. 근데 하여간 그래서 지금부터 5011년 전 평양 일대에서 박달조 추장의 아들로 태어났다 단군. 3000년까지 기원전 3000년까지 북한에서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북한의 단군능인데 북한에서 조성한 단군능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나온 우표인데 여기 비파형 농검을 4군데다 이렇게 모퉁이에다 세워놨어요. 그리고 이제 93년에 새로 만든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단군 영정이 이 안에도 복원되어 있고 단군능 안에 복원되어 있어요. 단군 써 있죠? 근데 여기에는 자, 이 단군능 안에 있는 게 여기 이제 비파형 농검을 차고 있어요. 보여요? 여기는 묘양산 단군사에 있는 것도 이것도 비파형 농검을 차고 있어요. 아예 신의를 붙이는 요게 비파형 농검 모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실수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실수했다고 생각도 못 해, 지금. 국가에서 그렇게 그 학자들을 동원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거대한 이만한 단군등을 조성하면서 이게 네 기퉁에 비파형 농검이 이렇게 있다고. 조형물로. 무려 높이가 7m에 19톤이야, 19톤. 이게 4군데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거를 또 단군 관련 자료 제가 갖고 있는 걸 보니까 단군이 그 건국을 선포하는 모습을 이제 화보집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화보집에도 뭐 이렇게 별도끼를 딱 들고 있고 이것도 왜
비파형 동검을 옆에 차고 있고 왜 이 별도끼를 드냐고. 나 참, 이 별도끼가 원래 그 청동기나 이런 무기가 없을 때 무기를 대신하는 거예요. 지휘봉도 대신하고. 근데 옆구리에 비파형 동검을 차고 있고 별도끼를 왜 들고 있냐고. 근데 하여간 뭐 별도끼 문제는 떠나서 우리는 저걸 보면 나도 최근에야 이걸 나는 이 자료를 이미 벌써 한 92년이니까 한 20년 이전에 이 자료를 갖고 있고 봤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 생각을 못 했어요. 우린 비파형 동검 그러면 고조선 생각하고 단군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단군 시대에는, 그러니까 단군 왕검 시대에는 비파형 동검이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처음 그런 느낌이 들죠. 진짜 그러네? 없어요. 그 시절까지 올라가는 비파형 동검이 없다고. 2303년은 청동기 초기 단계인데 요동 요소 전체에서 한반도를 포함한 초기 단계에서 비파형 동검이 안 나와요. 하가점 상층부터 나온다고. 기원전 한 1000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비파형 동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군 왕검이 아니라 후대 기자조선 이후의 단군들은 비파형 동검을 들 수 있어요. 단군은 우리가 그 직위에 대한 명칭이라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그 이후의 단군들은 비파형 동검, 아까 그 투구를 쓰고 할 수 있지만 최소한 단군 왕검, 즉 고조선을 건국한 왕검에 대한 영정을 그리거나 뭐 할 때는 같이 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쉽게 착각을 해 사람들이. 자, 이거는 비상교육에서는 초등학교 아이들용 사회과 뭐 이렇게 참고 도판 뭐 이런 건데, 여기 보세요. 단군이 허연 수염을 기르고 비파형 동검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단군 할아버지. 여러분들 단군 할아버지라는 말도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이 그림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이미 얘기해 줬죠? 건국을 선포하는 단군은, 왕검은 비파형 동검을 들 수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파형 동검을, 건국을 선포하는 그 단군 할아버지는, 단군 할아버지라는 말은 혈연적으로 나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라는 거지 모습이 할아버지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건국 시조가 할아버지가 건국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럼 말이 돼요? 우리 제왕국이나 이런 게 나온 것처럼 할아버지 됐을 때는 들어가서 산신이 되는 거죠. 건국을 왜 그때 하냐고. 근데 사람들이 단군 할아버지라는 말에 너무 익숙해가지고 이렇게 작가들이 단군을 그릴 때 허연 수염의 할아버지를 그린다 이 말이야. 근데 애들은 이렇게 기억하는 거지. 아, 단군은 할아버지고 비파형 동검을 들고 건국을 했구나. 이거는 진짜 여러 가지 역사 왜곡이에요. 단 하나의 그림 자체가. 여러분들 조심하라. 근데 풀떼기 제거해야 된다. 안 되고 비파형 동검. 자, 여러분들 이게 뭘까요? 이게 예수의 실존 모습에 가까운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 모습과 너무 다르죠. 이게 2001년에 BBC에서 방송을 한 건데, 맨체스터대 교수인 리처드 리브라는 사람이 복원한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이제 시대가 좋으니까 DNA 분석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는 실존 인물이잖아요. 그죠? 예수가 살았던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같은 활동을 했던, 예수가 태어나고 죽고 했던 그 지역에서 예수와 같은 시대를 살다 죽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인고를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인고를 여러 개를 비교 분석해가지고 특징을 캐치해가지고 머리, 요새 DNA 분석하면요, 머리가 곱슬인지 눈동자가 뭐 파란색인지 다 나옵니다. 알고 계시죠? 피부색도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와 같은 시대에 같은 지역에서 같은 시대를 살던 사람의 인고를 조사를 해가지고 DNA 분석을 해가지고 복원한 거예요. 이게 예수의 실제 모습에 가까워. 여러분들이 무슨
그 교회에서 주는 달력에 나오는 노란 머리 휘날리고 양을 안고 있는 그건 다 뻥입니다. 그건 다 뻥이에요. 서양화 된 거예요. 서양인들이 그린 것 뿐이에요. 예수는 동양인이에요. 아시죠? 이스라엘은 동양이에요. 동서양 나누는 경계가 뭡니까? 터키 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터키에 비하면요 훨씬 더 동쪽입니다. 그래서 중동이라고 그러죠. 저 동쪽, 그러니까 다 동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동양인이에요. 지금의 아랍인들과 똑같이 생긴 거예요. 셈족이에요. 오케이? 여러분들 아랍인들과 이스라엘은 같은 셈족인 거 알고 있죠? 조상이 같아요.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지만 코란과 성경은 구약을 공유합니다. 구약을 공유해요. 선지자가 다른 거야. 아시죠? 그래서 옛날에는 코란을 번역할 때 알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코란 찾아보세요. 다 하나님으로 돼 있어요. 성경이랑 똑같이. 알라가 안 돼 있어요. 다 바뀌었어요. 2000 몇 년 되면서 다 하나님으로 똑같이 돼 있어요. 아랍인들이 부르는 그 절대신과 이스라엘이 부르는 절대신이 똑같다고요. 하물며 구약을 공유하고 있는데 뭐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근데 저렇게 싸우는 거지. 자, 그래서 단군 영정도 이제는 남북한이 기원전 2300년대에 해당하는 초기 청동기 시대의 한반도 북부 요동, 요서 지역에서 나오는 인곤들을 분석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인고를 복원하잖아요. 단군 영정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지금도. 대한민국의 공인 영정이 있잖아요. 단군이 왜 그렇게 생겨야 되는지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화가가 그냥 그린 거야. 왜 그렇게 생겼는지 아무도 설명하지 않고 그냥 화가에서 의뢰해가지고 화가가 뭐 술 먹다 그랬는지 꿈속에 현명을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그렸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렇게 예수 복원하는 것처럼 기원전 2300년에 해당하는 초기 청동기 시대에 인골들이 많이 있다고요. 지금은 고고학이 발견돼요. 그거 다 DNA 분석도 다 해요. 요새는 인골이 발견되면 자료집에 다 그 고고 발굴 보고서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평양설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평양 지역, 요동 지역, 요서 지역의 초기 청동기 시대 즉 기원전 2300년에 근접한 시기의 인골들을 DNA 분석해가지고 복원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한이 공통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정말 남북한의 이런 이 핵으로 서로 위협하는 이 경색 국면을 풀 수 있는 소프트 랜딩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재미있는 제안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거 반대할 거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 이건 뭐 비파형 정권 출현 이후에 그 단군들은 이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근데 고조선을 건국한 왕검 단군만큼은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는 네, 수차 강조를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도사여적이 지금 이제 화장실도 안 가고 아주 잘 버티고 계시니 근데 5분만 쉽시다. 내가 화장실 좀 갔다 5분만 쉬었다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빨리 오십시오. 추위를 뚫고 온 보람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6번째는 도사유적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마 들은 사람도 있을 거고 제 특강에서 도사유적은 우리가 정말 신경 써서 앞으로의 발굴도 지켜봐야 됩니다. 저는 직접 답사를 다 했지만 그 도사유적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나라 그 삼국유사부터 시작해서 제왕홍기나 뭐 당군조선의 건국과 관련된 그 모든 기록에는 건국 시점을 기원전 2334년에 건국했다 이렇게 안 나와요. 그 건국 시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임금과 같은 시대다. 혹은 요임금
그 천자로 등극한 후 50년 후다. 이렇게 해놨어요. 요임금과 거의 동시대에 고조선이 건국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지껏 요순시대, 즉 요임금과 순임금을 해서 요순시대는 여러분들 아는, 여러분들 3대라는 거 알죠? 하상주, 그죠? 하상주, 다음에 춘추, 전국 이렇게 가잖아요. 그 하상주 이어지는 그 하상주 바로 위에가 요순시대예요. 그 다음에 요순시대 바로 위에가 여러분들 아는 사망오제라고 하는 그 전설의 시대고, 그 전에가 중간에 그 3대 하상주 가기 전에 바로 위가 요순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요순시대는 아직은 역사시대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기록은 많이 있지만 요순에 대한 기록은 굉장히 많아요. 시경, 서경 뭐 많이 있는데 아직 뭐 그게 실제 인물에 대한 얘기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2015년에 그 중앙명 탐험 공정을 마무리하면서 이 도사 유적이 요임금의 도성 유적이라고 공표를 합니다. 국가에서. 공표를 어디서 한지 아세요? 그 공표를 천안문 앞에 가면 국무원 기자회견실이 있어요. 거기서 합니다. 누가 하냐 하면 중국 고고학회 이사장 겸 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소장 왕회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고고학계의 최고의 어른이죠. 그리고 당연직 국회의원이에요. 인민대표이기도 해요. 탐험공정을 주도했던 대장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저 후학들 쫙 동석시켜 놓고 정식으로 발표합니다. 도사유적은 그때 발굴 보고서도 같이 출간해서 공개가 돼요. 이거는 요임금의 도성유적이다, 이게. 그래서 2015년부로 요순시대는 역사시대가 됩니다. 요순은 이제 전설의 인물이 아니라 실존 인물이 됩니다. 정식으로 공표를 합니다. 그것도 국무원 기자회견실에서. 자, 여기가 최초의 중국이다, 이게. 자, 인분이 어디냐 하면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가 황하가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꺾이는데, 여기 이제 태양산맥이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가, 요 지역이, 인분, 낙양 있는 요 지역이 하상주의 중심지예요. 어떻게 보면 황하 문명의 핵심 지역이에요, 여기가. 물도 풍부하고, 여기가 인분이에요. 인분, 여기 가면, 여기가 인분시 지도인데, 인분시에 이 국무원 기자회견 발표를 하기 전에도 이미 인분시의 중심지가 요도구예요. 요도구. 요도라는 말이 뭐예요? 요임금의 도성이라는 말이에요. 요임금의 도성인 구, 그게 행정중심지예요. 그러니까 이 인분시는 옛날부터 요임금에 대한 전설 이런 게 많았어요. 그리고 현장에 가면 이렇게 요묘가 있어요. 요묘. 요임금을 모신 사당인데 여기는 요순우를 모시래요. 요순우까지. 근데 한가운데 요임금이 있어요. 여기가요, 크기가 경복궁보다 더 클 거야, 아마. 아니, 더 크다 그러면 하여간 경복궁만 해요. 하루 종일 돌아다녀요. 그 상세한 답사 사진은 여러분들 제 책에, 두꺼운 책에 사진이 수십 장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 이 지역에는 옛날부터 요도구를 중심으로 해서 1번, 2번, 3번, 4번 내가 번호 해놨죠. 여기에는 이런 요임금의 사당, 여기. 그 다음에 요능, 무덤까지 있었어요. 진짜 인골이 있는지 그건 모르지만, 그러니까 무덤도 조성을 해놨어요. 벌써 수백 년 전부터. 근데 확신을 못한 거지. 근데 드디어 절대연대가 나이테 수정을, 그러니까 총 면적이 430만 평방미터예요. 그 이중성 구조로 되어 있는데 내성과 외성을 쌍성으로 그
이건 좀 이따 얘기하고, 절대연대가 기원전 2900년에서 2800년. 절대연대가. 이런 시기고. 이때부터, 그래서 그 조기, 중기, 뭐 만기 이렇게 나누는데, 보통 한 기원전 2300년에서 기원전 1900년도까지 한 4,500년을 왕성으로 그 사용했던 유적이라고 공식적으로 발굴 보고서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발굴 보고서에 써 있냐면, 기원전 2400년경에 방국 단계의 왕릉이다. 왕릉도 발굴됐어요. 왕릉도 발견됐고, 도사유지에 대해서 기원전 2300년 조기에 사전 국가의 수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영문, 그 발굴 보고서 뒤에는 영문으로도, 그 요약 보고가 영문으로도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도사유지는 왕궁인데, 기원전 2300년, 2400년경에 요임금의 왕궁이 평양이다. 요임금의 도성이 평양이라는 건 많은 기록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진짜 추정한 게 그 인분 지역이었는데 이제 실제로 드러난 거죠.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이게 임시 전시관이었어요. 여기 보면 최초의 중국, 그죠? 제요의 고도, 요임금의 옛날 도성, 그런 뜻입니다. 요거는 문자입니다. 이게 갑골문보다 1000년 앞서는 현존 중국의 최초의 문자입니다. 도사유지에서 발견된. 그래서 도성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중성이에요. 여기는 내성은 13만 평방미터고, 이거 3으로 나눠봐요. 3으로 나누면 우리나라 평수로, 여러분들은 13만 평방미터 그러면 감이 안 오죠. 3으로 나누면 3, 4, 12, 한 4만 평, 우리 평수로. 대충 감이 오죠?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합쳐 있는 데가 보통 3,000평입니다. 100m 뛸 수 있는 운동장을 가진 데가. 어마어마하죠? 내성만. 그 다음에 외성으로 둘러싸이는 면적은 280만 평방미터예요. 그래서 대충 3으로 나눠보세요. 3, 9, 27. 90만 평. 거의 여의도만 하죠? 그게 도성이에요. 여기가 도성이에요. 여기, 요 남쪽에 천단도 있어요. 이거 다 발굴하면 앞으로 100년도 더 넘게 걸릴 거예요. 주요 부분들은 이미 발굴이 돼가지고, 무덤이 지금 발굴된 게 뭐 700 몇 개인가 발굴됐어요. 그거를 해서 이만한 그 발굴 보고서가 나와 있다고. 그것도, 물론 저는 다 갖고 있죠. 현장도 다 가보고. 이게 최초의 문자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삼국사기 뭐 이런 한국 사서에는 요임금 즉위 후 50년 혹은 요임금과 같은 시기, 이렇게 단군 고조선의 건국연대를 설명하고 있는데, 요임금이 실존 인물이고, 그러면 고조선은 그 요임금이 건설한 나라 이름이 당이에요. 당. 그래서 후대 우리가 조선을 고려 이후에 다시 조선이라는 국호를 복원한 것처럼 중국의 한당 할 때 당나라는 그 당자를 다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고서에 보면 당요 그런 표현을 써요. 요임금을. 당은 요임금이 나라 이름이고, 그래서 당요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그 당이라는 이름을 나중에 한당 뭐 송명 할 때 그 당은 그때 요임금의 걸 다시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당자를. 그래서 이 요임금이 실존 인물이 되는 순간 우리한테도 고조선이 실존 인물일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 거예요. 그리고 소병기 선생은 하가점 하층 문화, 즉 요서 지역에, 그 요하문명 지역에 하가점 하층 문화가 기원전 2300년에서 기원전 1600년 요 시기인데, 이때 이미 요서 지역에는 거대한 고국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고고학적 유물이 이게 국가 단계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유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이름은 비정을 못하니까 중국 역사에는 없어요. 요서 지역에 그런 고대 국가가 있었다는. 우리한테는 조선이나 고조선이라는 국호가 있잖아요. 얘네들은 비정할 나라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나라보다 앞선
고국 문명 고국이 있었다. 설지강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병기 선생은 반국 단계의 대국, 이게 요소지역에 있었다는 거예요. 나라 이름을 댈 수가 없잖아. 중국 역사에는 없으니까. 요소지역에 이런 반국 단계의 대국이, 예를 들어서 그게 요임금의 것이었다면 이게 당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국가 이름 비정하기는 어렵지, 중국에서. 근데 우리는 국가 이름이 있잖아. 나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바로 하나라보다 앞서서 요소지역에 있었다는 문명 고국, 문명 대국, 이게 바로 고조선이라고. 나는 그렇게 본다. 자, 레지 신부의 기록인데, 레지 신부는 프랑스 선교사인데, 이 양반이 1730 몇 년이야? 1735년에, 지금부터 거의 300년 가까이 전이잖아요. 그죠? 1735년에 한국 역사책을 씁니다. 한국 역사책을 써요. 근데 이 양반은 청나라 황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황실 서고에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썼다. 이 사람은 한국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알겠지만 초기에 이 동방으로 오는 선교사들은 다 학자들이었어요. 신부 겸 학자들이었어요. 사실 중국의 고고학의 그 초기 시대를 연 사람들 전부 서양 선교사들이었어요. 그들은 대학에서 이미 다 지질학, 고고학, 역사학, 무슨 뭐 자연과학, 생물학 이런 걸 다 전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와가지고 여기 완전히 생판 새로운 블루오션 아니에요. 그죠? 막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한다고. 근데 이 사람도, 그러니까 막말로 얘기하면 당시에 이 선교사라는 건 최고의 지식이네요. 서양에서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와서 중국 그 황실 사람들과 친분이 있었으니까 황실 서고에 있는 책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 역사를 썼어요. 한국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한국을 뭐 미화시켜야 될 이유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런 그 3년 뒤에 영어본으로도 번역이 돼 있어요. 자, 이 책은 한국어로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18세기 프랑스 지식인이 쓴 고조선과 고구려 역사까지만 써놨어요. 근데 거기에는 뭐야? 조선인은 기원전 2357년에 치세라 요임금 때부터 하나라 3대 왕 이때까지 중국의 송민이었다. 무슨 얘기냐면 송민이었다는 말은 기분 나쁘지만 요임금 치세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고조선이. 이거를 이 사람이 연구한 건 아니고 청나라 황실에 보관되어 있는 사료를 가지고 썼대. 근데 그거를 음사를 해놨어. 불어로. 책 이름을 음사를 해놨는데 그 책이 뭔지를 몰라. 세 권을 인용을 해놨어요. 서문에 써있어. 이 책과 이 책과 황실에서 내가 이 책 저 책 세 권을 종합해가지고 이 책을 쓴다고 써있는데 그 책이 뭔지 몰라. 이미 300년 전에 불어 발음이 또 현대 발음과 달라졌고 그걸 이렇게 해놨는데 그 책을 지금 나도 추적을 하고 있는데 몰라. 뭔지. 그 책이 아직 있는지도 모르겠고 소실됐는지 어쩌는지. 근데 하여간 이 사람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청나라 황실 사서를 중심으로 한국을 미화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썼어요. 보세요. 상나라 초대왕 성탕은 무력으로 고조선을 제압하고 고조선을 다시 조공을 바치게 만 상나라 제왕 상탕, 그러니까 상나라 초기에도 이미 고조선이 존재하고 상나라와 부닥치고 전쟁도 하고 했다 이 말이에요. 자, 중정 때에는 고조선은 중국을 침공하였고 때때로 굴복하기도 하고 때때로 반란을 일으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상나라 내내 상나라와 전쟁도 하고 조공도 바치고 반란도 일으키고 했다 이거예요. 존재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상과 항상 옆에 붙어서. 그 다음에 고조선은 자신들을 정복하여 몰아낸 진시황 통치 이전까지 강남과 산동을 점유했었다. 이건 놀라운 자료죠. 진시황 통치가 결국은 춘추 전국시대인데 전국시대를 끝낸 게 진시황 아니에요. 그때까지 산동의 주인공이 고조선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가 해석이 가능돼요. 여러분들 아까 내가 주가장 그 산동 지역에서
세형동검은 그 후대 거잖아요. 비파형보다 후대. 그게 왕창 발굴된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최근에 발견된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레지 신부의 말이 만약에 근거가 있는 거라면. 아직은 근거가 뭔지 모르지. 근데 하여간 레지 신부의 자료는 이미 300년 전에 뭐 환단고기 뭐 이런 이상한 책 나오기 훨씬 이전에 제3의 외국인이 그리고 당시의 최고의 지식인이 황실 자료를 가지고 써놓은 거야. 근데 거기에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이미 요임금 시절부터 고조선은 존재했고 상나라와 치고받고 했고 그 다음에 진시황이 산동을 점령해서 통일국가를 이루기 전까지 그 산동 지역을 실제 지배한 사람들은 고조선이었다 이렇게 써 있어. 지금의 기록과는 너무나 다르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진시황 이후에 한나라 때부터 우리가 아는 역사서가 편집되기 시작해요. 25사라고 24사라고 하는 역사책이 사기부터 시작해서 사기, 한서 하는 것들이 다 그 이후에 진시황 이후에 편집되는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도 지금으로서는 이걸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런 연결고리들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산동 지역에서 발굴되는 세형동검이나 이런 거를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비파형 동검을 이제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그 어떤 사람들은 뭐 한반도식 동검, 세형동검을 한반도식 동검, 반도식 동검 혹은 한국식 동검 이런 식으로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럼 한반도 안으로 세형동검을 갇혀버리잖아. 비파형 동검도 요동식 동검 이렇게 부르는 중국에서 그렇게 불러요. 한국에서 그렇게 부르는 놈들이 있어요. 요동식 동검으로 요동식 다른 데서 나오는 건 뭐냐고 그럼. 말이 안 되잖아. 일본에서도 지금 100개도 넘죠. 일본 지역, 큐슈 지역에 나오면 100개도 넘어요. 일본 쪽에도. 산동에서도 왕창 나오고. 근데 그거를 요동식 동검 이렇게 지역을 한정해버리면 그 뭐 마치 얘는 원래 어디서 뭐 수출된 거나 이런 식으로 발상을 하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을 한정하면 안 돼. 지금 앞으로도 어디에서 나올지 몰라요. 반도식 동검, 한반도식 이건모가 그런 표현을 써요. 한반도식 동검.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형동검을 한반도로 왜 가둬놓냐. 자, 그래서 이 레지신비의 사례도 이제 새롭게 발견되는 산동 지역의 세형동검이나 비파형동검과 더불어 다시 봐야 될 때가 됐다. 자, 이게 레지신부의 책을 토대로 한 건데 고조선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산동반도까지 치고 들어갑니다. 레지신부 사료에 나온 걸 바탕으로 그린 거예요. 11세기 이전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기자조선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기자조선 이후 3, 4세기 이때 징계 침입 이전에는 이렇게 많이 여기가 줄어들죠. 근데 하여간 고조선의 경계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뭐 평양이나 요하도 아니고 이만큼 간다는 거예요. 나는 이걸 개인적으로는 레지 신부가 나오기 전에도 나는 그 하가점 하층의 그러니까 홍산문화의 경계 지역, 그러니까 요소의 여기가 난하죠? 난하 지역을 넘어갈 거라고 하는 게 내 개인적인 입장이에요. 근데 레지 신부 책에는 그렇게 써놨어요. 그걸 이제 여러 자료들과 비교 분석하면서 새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 이제 12시네. 자, 이제 이건 뭐 여러분들 많이 했던 얘기고, 소병기 선생이 요하 문명이 발견되면서 요하 문명 지역과 황하 문명 지역을 잇는 루트를 이렇게 Y자형 벨트라고, Y자형 문화대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거를 비판하면서 A자형 문화대라는 걸 제시를 했어요. 이거 중국 학회에서 발표한 겁니다. 중국 학자들과 같이 엮은 책에도 나와 있어요. 원래 이제 중문으로 쓰고 발표한 자료고.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하 문명을 중심으로 한반도를 통해서 쭉 일본으로 이어지는 루트. 그 다음에 하나는
해안을 따라 남방으로 쭉 이어지는 루트. 그다음에 장강 쪽에서 한반도 남부와 일본을 이어지는 해로 이런 A자형 루트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동북아의 전체적인 판도를 읽을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